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2017년 9월 서울에서 프리랜서 스포츠캐스터,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하던 한 청년은 그토록 꿈꾸던 정규직 아나운서로 여수에 내려와 정착했습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도 잠시뿐, 지역에서는 내 말 한마디 더 들어달라, 이 이야기 좀 다뤄달라는 절박한 목소리들이 서울에서는커녕 지역에서도 드러나지 못한 채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귀중한 이야기들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주목받지 못하는 분들과 이분들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전달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라디오 전망대 PD 겸 진행자로 또 각종 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 청년이 다음 주면 여수 MBC를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저 혼자, 어쩌면 라디오 전망대에 혼자 처절했던 이 지역을 떠나서 서울의 더 치열한 방송 전선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고요. 어쩌면 지역의 이야기들을 왜곡되지 않고 서울 전선에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지만요. 지역사회 구성원분들과 많지 않은 임금에도 직업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오늘도 라디오 전망대를 지키는 여러 스태프들, 함께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던 게스트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라디오 전망대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 코너 털어불어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9월 2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됐어요. 월요일 마무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 우리 지역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김문수 국회의원의 순천대 의대 공모 참여라는 입장 변화와 관련해서 순천 지역 민주당 출신의 시도의원들 내부 갈등, 최근에 순천시의회 소각장 설치 조사 특위 구성을 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방의회 정치 개입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순천 갑지역구 김문수 국회의원이 지역 정치권과 함께 합의했던 이 의대 공모 불참 입장을 이 공모 참여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일부 지역구 시도의원들의 지지 입장 표명이 지방의회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순천시 의회의 소각장 조사 특위 구성 과정에서 김문수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정치 개입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의대 공모 참여와 사안은 다르지만 시도의원들의 공모 참여 입장 지지 성명서 발표를 주도했던 시의회 특정 의원이 민주당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던 순천시 집행부의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의회의 조사 특위 구성이 민주당 지역위원회 시의원들의 내부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민주당 출신 서선난 시의원 등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진보당 소속 시의원 8명이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강영구 시의회 의장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8명은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행정사문조사 요구권 발의에 뜻을 같이 하는 15명 시의원의 동의를 받아 지난 29일 조사특위 발의안을 의회 사무국에 제출했지만 의회 의장이 안건 접수를 거부했다며 강영구 시의회 의장을 맹비난했습니다. 8명의 시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 밖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는데, 강영구 의장은 당일 남은 의회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조사특위 구성 안건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안건에 대한 접수 보류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순천시 의회 의원 정수가 25명,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원 15명의 서명 발의로 진행된 조사특위 안건 접수 시 의장이 보류시킨 상황,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결국 서명에 참여한 15명의 시의원 중에서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했다는군요.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민주당이 주도한 소각장 설치 사업 조사 특위 구성안이 시의회 의장의 접수 보류로 이 특위 구성이 보류됐고, 이에 반발해 서명 시의원이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15명, 그러니까 서명에 참여한 15명 모두가 이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해서 회의가 무산됐어야 하는데 현장에선 이 상황이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됐습니다. 앞서 순천시의회 소각장 설치 조사특위 구성을 두고 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의 지방의회 정치 개입 논란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린 바 있는데요. 지난 8월 29일, 그러니까 30일 본회의 하루 전에 민주당 순천갑 기억위원회에서 소각장 조사특위 구성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순천을 지역구까지 포함해 시의원 전체 회의를 소집했는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중 민주당 갑을 지역구 소속 시의원 20명 중 당일 회의에는 10여 명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의회 의원들의 반발이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같은 날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유승현 의원이 지역구 김문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에 노골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내분 양상이 외부로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유승현 시의원은 김문수 국회의원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시장의 화수인이라는 표현을 했고 소각장 조사특위 구성에 김 의원이 일종의 강압을 행사했다며 김문수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을 SNS를 통해 게시했습니다. 유승현 시의원은 지난 8월 11일에 진행된 행정사무조사 요구건에 대한 의원들의 서명 과정에서 옆에 김문수 국회의원이 있는 상태에서 서명이 진행됐다며 이 같은 상황은 지방의회를 굴복시키는 일이고 독재 행위라며 김문수 의원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예, 지방의회 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김문수 의원 지난 31일 순천시 의회에서 소각장 조사특위 구성 안건 보류와 관련해서 즉각 순천시 의원들에 대한 비난 입장을 또 냈습니다. 네, 지난 30일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보류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로부터 이 강영구 시의장에 대한 비난 입장이 나오자 31일 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역시 본인의 SNS를 통해 소각장 조사특위 구성 무산과 관련해 순천시 의원들을 맹비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소각장 행정조사특위 구성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다면 왜 시의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순천시 의회 의원들을 비난했고 정치인은 시민의 편,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며 순천시 의원들을 대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김문수 국회의원이 비난 글은 조사특위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한 이 순천시 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뒤 상황을 감안하면 15명의 시의원이 서명한 안건이 보류됐는데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한 시의원 8명을 뺀 나머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겨냥한 표현이 아니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특위 구성 무산에 항의한 8명 중 2명이 진보당 소속 시의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서명에 참여한 민주당 출신 13명의 시의원 중 이날 기자회견에 7명이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난번 순천대학교 앞에서 진행된 순천대 의대 공모 참여 촉구 입장문 발표 때도 상당수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불참한 데 이어 이번에도 역시 김문수 국회의원의 의중에 반발하는 이른바 배신 행위자가 나온 것에 대한 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일제시대 친일파 군부 독재 시절에 어용 언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절에 태어났다면 아마도 그 길을 선택했을 것이고 시민과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하는 언론은 기레기라고 한다며 일부 언론인들을 향한 비난 입장을 냈습니다. 이 김문수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순천대 공모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순천시 의회의 소각장 특위 구성에 동조하지 않은 논조를 가진 언론인은 졸지에 친일파 내지 기레기 언론인으로 취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지방의원 출신으로 과거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국회 등원 이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자율권을 보장하고 공천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이 김문수 국회의원이 최근 시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개입 행보를 보이면서 이 국회 등원 3개월 만에 그의 정치 신념이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조금 더 지나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광양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남도가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지급 기준을 두고 혼선을 빚으면서 광양 지역 피해자들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최근 광양시를 중심으로 전남권 30대 초중반 사회 초년생들이 잇따라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피해자 전원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이 번복을 거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초 전남도는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건 없이 100만 원을 생활 안정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은 사람과 이사 경비 지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광양시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 피해자들과 광양시가 전남도의 선별 지원 방식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자 전남도는 최근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했는데 이사 경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100만 원에서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전남도가 지급 기준을 완화해서 추가 자금을 지원해서 다행입니다만 피해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라는 비난은 여전히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전남도는 이 전세 사기 피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당초 중복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였던 행정 절차 진행 방침을 변경해 전세 사기 특별법과 전라남도 조례 등 지원 근거를 토대로 1회에 한해 전체 지원을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광양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남도의 이번 지원 자금 지급 혼선과 관련해 이 지급 피해자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행정의 지원 정책이 정교한 접근이나 꼼꼼한 계획이 중요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남도는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를 한 결과 총 750명이 접수했고 이 중 490건이 피해 사례로 인정됐는데 이 광양 지역의 피해자 접수는 전체 50% 수준의 피해 규모도 39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매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이번 주 역시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네,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도 뭐 늘 그렇지만은 굉장히 바쁜 한 주였죠. 요즘 참 치열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한 주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 회의랑 기재위 회의랑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있고 그랬어요. 결산 있고 이런 주였어가지고 네.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국회 방송 같은 것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의원들이 상임위장에 안 있고 자꾸 자리를 비우냐 비판하고 그랬는데 저도 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여러 상임위 회의가 막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메뚜기 뛰면서 뭐 이렇게 약간 다니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메뚜기 뛰지 않고 그냥 자리 비우신 분들 있긴 있을 거긴 한데 아무튼 다들 보면 그래도 뭐 나름대로 성실하게 의정활동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메뚜기 뛰는 게 오히려 뭐 하나 집중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그 국회위원회 스케줄상 약간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약간 비자발적인 메뚜기를 뛰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자, 지각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최초 불참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 정상적인 방향으로 국회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입장이 이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논평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근데 이게 정상적인 국회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벌써 지난주에 사실 지난주 근황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지만은 민생 법안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은 사실 20개 이상 지금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시는 거는 대통령 말 잘 듣는 국회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 말 잘 듣는 국회를 원하시면 총선을 이기셨어야죠. 총선에 본인이 뭐 이상하게 이종섭 도주대사 시키고 대파 가격 난리를 치고 의료대란 관련해서 한치도 안 물러나는 기자회견을 고집스럽게 하시면서 총선을 참패를 스스로 본인 책임하에 이끌어놓고 이제 와서 뭐 국무위원 탄핵이 남발된다, 뭐 일방 야당 통과가 많다
아니 그거는 본인이 국정 운영을 잘못해서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을 싫어하니까 야기된 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총선 지고 그런 다음에 여당이 총선 진 국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본인이 불참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자가당착의 사이클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실 참모면은요 진짜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국회 개원식이라는 게요 형식적으로는 주인공이 국회의원입니다. 네. 국회의 개원식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는 거는 대통령이세요.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 관객인 겁니다. 예. 대통령이 개원식에 오셔서 국회를 향해서 또 국민을 향해서 어떤 대화와 협치, 국정 철학에 관한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개원식이 사실 주목을 받는 거예요. 예. 이렇게 국민 앞에 또 국회 앞에 주목을 받고 또 경색된 여야 관계를 스스로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왜 대통령 본인이 박차버립니까? 이거는 참모들로서는 낙제점이고 참모들이 직을 걸고 막았어야 되는 일인데 직을 걸 만큼 소신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나가거나 잘렸겠죠. 그러니까 이 모양인 겁니다.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셔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안 바뀌고 계시고 뭐 의료 대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병원 가봐라 잘 되고 있다 이러시니까 사실 뭐라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잘 없어요. 그러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해서 저희가 뭐 대통령에 대해서 메시지도 내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여당을 조금씩 설득해서 조금씩이라도 여당이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할 수 있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 얼마 안 있다가 여당이 대통령 탈당하라 출당하라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간다면은 지방선거 앞두고. 뭐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주시는 말씀이십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물밑에서 부글부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저는 지방선거 다가오고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참패가 여당 입장에서 된다고 한다면은 예. 저는 그런 목소리들이 당연히 다시 나오게 될 거다. 지금은 불만 있어도 아직 임기도 꽤 많이 남았고 뭐 공공기관 자리도 있고 수사기관도 있고 이러니까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조만간일 것이다. 그럼요. 저는 곧 터질 때 시기가 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당의 입장이 지금으로서는 또 주목이 되는데 또 말씀도 네. 듣고 보면 어제 여야 대표 회담 또 이슈였잖아요. 네. 뭐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세요? 대표가 만난 것 치고는 너무 빈손이었고 보따리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 하신 얘기인데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가로 더 메시지를 내거나 여야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함께 협공하는 모양새 내는 거는 굉장히 힘들긴 했을 겁니다. 예. 뭐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의료 대란 부분은 양보를 하면서 최혜병특검법 부분은 조금 더 진전된 반응을 이끌어냈다면 좋았을 텐데 싶고요. 지금 그 자리에 배석했던 민주당 쪽 대변인 조승래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나도 사정이 있다, 뭐 안 하지 않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비공개에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을 정해서 이때까지는 좀 진행하겠다라는 정도의 협의를 이끌어냈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이 조금 더 호평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두 분 다 1대1 구도로 그렇게 만나서 우리가 차기 대선 주자들이다라는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는 본인들로서는 전혀 나쁠 게 없어요. 예. 근데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돋보이고 다 좋은데 그러려면 거기에 걸맞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국민들한테 내놓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맹탕회담이 진행된다면은 그때는 더 큰 비난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가 국회에도 아예 없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앞서 주신 말씀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도 결국에는 그 지방선거 결과 전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는 힘들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기는 한국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늘 하는 얘기지만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무게추가 한동훈 대표 쪽으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아직까지 지금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 눈치도 눈치지만은
국민의힘 의원들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혜병 특검법도 치고 나가지 못하고 지금 지지부진하게 좀 끌려가는 국면인데 예. 결국은 당내 전반적인 무게추가 미래 권력 쪽 내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는 쪽으로 작동하는 국면이 계기들이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이번에 재보궐은 사실은 지역이 좀 제한적이어서 그 정도 큰 효과가 있긴 어렵고 그렇죠. 결국 내년 재보궐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재보궐 말씀 주셔서 뭐 짧게 여쭙고 나가면은 그 곡성 영암 쪽에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모양새에 네. 요거에 대해서 그 이후의 반응 같은 것들은 좀 어떻게 듣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민주당이 호남에 뭘 해준 게 있냐라는 홀대론이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지난 총선 때처럼 조국혁신당 바람으로 강하게 이어지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호남에 계신 분들도 아주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하고 계신 게 아닌가. 아하.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거의 뭐 우리 지역에 와서 한 달 살기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예. 결과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남 의대와 관련해서 그 정부 추천 용역 주관사인 그러니까 전남 도의 추천 용역사인 에이티커니 코리아 또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 그 의대 신설 기본안 두 가지를 내놨잖아요. 네. 하나는 의대 한 개에 동부 서부 두 개의 대학병원 세우는 안, 그리고 의대 한 군데 동일 지역 대학병원 한 군데 신설하는 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상하건대는 한 개 의대 두 개 병원 안, 그러니까 일안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전남도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한 매우 정치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목포대가 선정이 되더라도 동부권의 불만을 그나마 좀 줄이기 위한 어떤 전략, 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용역의 내용이나 진행이 참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왜냐하면 한 개 지역 두 개 병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 개 대학 두 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남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의과대학의 설립이 확실시 되더라도 결국 그 이후에 정원 문제라든지 그렇죠. 병원의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중앙부처와 더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인데 결국 본인들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탈락한 지역에 대해서 공수표 날리면서 정치적인 위로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전문가인 용역사가 이렇게까지 정치적인 고려를 미리부터 깔고 갈 필요가 있나. 결국 이것은 용역사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이런 것들 자꾸 보면. 그래서 저는 이 공모 절차가 전반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 되어 있다. 도저히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구석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도 한 주간 또 이슈였는데 광양 네. 지역에서도 피해자가 나왔었고요. 뭐 처벌 네. 강화를 비롯해서 피해자의 보호, 인식 개선까지 여러 가지 방향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먼저? 사실 이게 이제 그 AI의 발달이나 뭐 메신저의 발달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화제가 돼서 나오는데 사실 계속해서 있던 문제입니다. 예. 예전부터도 뭐 합성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은 이게 너무나 빠르게 또 이제 AI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형성할 수 있어서 보다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대응 또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이야기도 좀 잘 들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N번방 사건이 나왔을 때도 예. 텔레그램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자 했는데 결국 텔레그램은 외국 회사여서 규제가 안 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다른 메신저들에 대한 규제만 하고 유야무야 넘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결국 정치인들이 막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텔레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국내의 메신저에 대해서만 역차별적인 규제가 도입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뭔가 실질적인 해법이나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정치권에서 너무 성급하게 아무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지만 국민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물론 이런 부분 피해 구제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대응, 처벌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제도 개선은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해결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 저희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서동용입니다. 예, 의원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되게 더워서요. 힘들게 좀 보내고는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예술사건 희생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게 생각보다 숫자가 좀 많으셔서 소송 준비에 좀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지난주에는 이제 함께 일하던 21대 국회의원들 몇 분 모임이 있어서 거기 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으로 들어가죠. 여야 대표가 11년 만에 이제 회동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하여튼 정치라고 하는 게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들을 찾아내는 과정이어야 할 텐데 지난 21대 특히나 이번 22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걸로 모든 것들을 좀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네. 상황에서 여야 대표회담이 열려서 정치의 복원을 기대를 했는데 여야가 민생공약 협의기구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는 합의를 이뤄낸 건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금투세나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또 의대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기묘한 민생 문제들인데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해서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대신 앞으로도 좀 가급적 자주 만나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거기서도 조금 갈리는 것 같은 게요. 아니 뭐 이럴 거면 만나기는 뭐하러 만나냐. 어차피 뭐 당장 의대 문제도 지금 아주 시급한 추석 전에 응급의료 상황이 완전히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거 하나 빨리 해결을 못하는데 만나면 뭐해 기대 많이 했더니 이런 반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당초 의제 합의를 할 때도요. 서로 합의를 이루어서 국정을 바로잡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보다는 상대방의 약한 고리를 찾아서 공격하는 듯한 그러한 그 모양으로 의제 합의에 임했던 측면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여야 모두의 태도의 문제였던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이제 그 의대 문제, 이 의료 공백은 정말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예. 당장이라도 다시 한번 좀 서로 회담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대 문제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예. 민주당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의사정원 시도했다가 사실 실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지역의사제라고 하는 게 지방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해당 지역에서 7년 내지 10년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확대되는 그 의사 정원을 지역의사로 다 채우겠다 이렇게 되면 공공의료와 필수의료를 확충함과 동시에 지방의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였거든요. 이러한 나름 괜찮은 제도를 시도를 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면 그에 대한 아쉬움은 민주당이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그내 이내 촉발된 의료 공백에 대해서 뭔가 책임 있는 의견을 내놓고 방향을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동안에 아무 의견도 내놓고 있지를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타격을 보는가 이런 걸 좀 지켜보는 듯한 그 태도들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하루빨리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요.
정부가 올바른 정책 기조로 돌아가도록 그래 유도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대통령실 관저 증축이 지난주부터 화제예요.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을 만들었다는 보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둘러싸고는 정말 별의별 의혹이 다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말씀하신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이 건물 중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건물 중축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 증축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업체 선정도 좀 이상하고 공사 기간 등에 있어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된다. 뭐 이런 보도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드레스룸과 사우나가 각각 7평 정도 규모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크게 큰 규모도 아니고 일각에서는 무슨 뭐 아방궁 맞느냐 이렇게 공격도 하는 걸 봤습니다만 그럴 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콘텐츠 후원업체가 시공에 참여했다는 논란이 있기도 한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데다가 국민권익위와 검찰 모두 디올백 사건을 투명하게 처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실 운영의 투명성에 큰 불신을 갖고 있는 거고 이런 불신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둘러싼 의혹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의혹은 뭐 대통령실에도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투명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설명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야당 쪽에서 지금 관심 갖고 대응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사위와 관련된 검찰의 행보 같거든요. 어떤 의견 주고 싶으십니까? 이게 정말 긴 시간 동안 계속 수사를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가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식 수사를 좀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우리 이제 야당 지지자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당장 이제 이 사태들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를 포함을 해서 그 비극적인 그 해의 그 기억들이 다시 좀 되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요.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끌고 가고 있다라는 정말 그런 의혹을 사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사할 내용이 있으면 빨리 수사를 하고 마무리를 짓기는 해야 될 거지만 이렇게 계속 의혹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의심 이거는 검찰 스스로 빨리 좀 피하고 이걸 해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앞으로 계속 검찰이 이런 행태를 계속 반복한다면 뭐 야당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결코 그 검찰을 그대로 용서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으로 좀 들어와서요.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전남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1위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에 있을 전남 지역 지자체장 재보궐 선거에도 본격 뛰어든 양상인데 민주당으로서는 뭐 달갑지는 않겠지 않습니까? 예. 뭐 이렇게 좀 민주당이 본격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더라고요. 네. 김민석 한준호 최고위원에 이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남을 찾았고요. 김민석 최고위원, 박지원 의원 등은 혁신당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개딸들은 혁신당이 진보진영표를 분산시켰던 정의당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의 호남 득표율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긴장하는 건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예. 그러나 엄연히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고 더욱이 지난 총선에서 호남에서 그 민주당과 맞먹는 정당 지지율을 보였던 혁신당이 보궐선거에서 후보 내는 걸 시비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호남은 민주당만 찍어야 된다 이런 말인지 하여튼 좀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적 협력관계, 협력적 경쟁관계라고 지난주 신장식 원내 부대표는 저희와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민주당 고인물에 비유하기도 했었거든요. 과거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호남 지역에 대해서. 예. 서로 당이 다르니까 경쟁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건 뭐 또 그거고 서로 당이 다르니 정치적 목적에서 뭐 필요한 비판을 가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이번 이제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좀 호남 유권자들의 바라는 게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호남여의 유권자들은 건강한 경쟁 구도 속에서 조금 더 나은 후보나 조금 더 나은 정당을 선택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민주당과 혁신당이 상호 협력과 경쟁하는 관계라면 호남에서 두 정당이 서로 훌륭한 후보를 내놓고 심판을 받는 건 호남 유권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일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두 당이 멋진 승부를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만일에 말입니다. 만일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당선자를 내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의미 있는 득표를 보인다면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정치권이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혁신당 간판으로도 당선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선택지가 둘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공천을 그렇게 꼭 몽글 맬 게 아니라 그렇죠. 예, 혁신당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여서 그 정치 지망생들이 대거 혁신당으로 좀 옮겨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형성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어쨌든 그렇더라도 호남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건강한 경쟁을 좀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민주당과 혁신당이 호남에서 경쟁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본선 경쟁력을 중심으로 후보들이 좀 재배치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방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예. 곡성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듣는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 조국혁신당의 곡성 군수 후보 그리고 배출 그다음에 지금까지 상황 유의미한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혹시? 아직은 뭐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시겠어요? 민주당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무소속이었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 후보와 붙어서 정말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그런 후보를 민주당에 영입을 해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민주당을 지키고 또 민주당을 위해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허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 무소속 후보를 영입한 게 오로지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함이라면 민주당이 호남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좀 민주당 내부 그 영입에 따른 민주당의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이번 보궐선거 때는 거의 뭐 호남에서 살겠다 이런 각오로 좀 다니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실질적으로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곡성도 당초 조국혁신당으로 예비후보 등록했던 분 말고 다른 분을 좀 전략공천해서 그에 따른 갈등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양쪽 다 이런 문제들을 둘러싼 갈등을 빨리 수습을 하고 정말 민주당과 혁신당의 이름을 내걸고 정면 승부를 멋있게 좀 펼치면 좋겠습니다. 네, 전남 의대 관련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용역사가 의대 신설에 대한 기본안을 내놨고 두 가지인데 하나의 대학, 두 개의 대학병원, 그러니까 동사부에 각각 둔다는 거죠. 병원은. 그다음에 이 안이 원안이죠. 대학 하나, 대학병원 하나 이렇게 추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에 대해서는 앞서 천하람 원내대표께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안이다. 만약에 이렇게 추진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비슷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십니까? 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이번에 전남도가 발표한 건 정확하게 말하면요. 정부에 제안할 전남권 의대 신설 방안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중 하나를 결정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일단 뭐는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국립의과대를 하나만 신청하겠다. 이건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게요. 대학병원이 두 개냐 하나냐의 문제인데요. 문제는 그럼 전라남도가 결정을 하면 정부가 받아줍니까? 그게 확실합니까? 그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지금 우리끼리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남도가 의대 신설 지역과 대학을 결정해주면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전라남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의대 유치 대학과 지역을 결정해서 정부에 제안하면 될 일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남의 동서부 간 지역발전 격차와 의료 공백 해소의 필요성 그리고
현존하는 첨예한 갈등 등을 감안해서 대학병원 2개를 좀 설치해달라 이렇게 제안하고 만약에 그게 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제 하나로 가는 거고 그럴 텐데요. 근데 지금은 정부와의 협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에 제안할 내용을 우리끼리 하나를 결정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네. 더욱이나 그걸 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도민의 선택에 의해서 뭘 결정하겠다고 할 때는요. 그 두 가지 방식이 갖는 장단점을 모두 드러내고 그걸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후에 의견을 모아야 해요. 그게 수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지. 형식적인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또 그 과정도 결코 이게 좀 무대 신설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통합으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8조 9천억 원이 반영돼서 2년 연속 9조 원 시대를 달성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전남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올 대비 3.4% 증가한 8조 8,928억 원이 집계가 돼서 지금 국회로 넘겨졌습니다. 이 예산안은 정부의 강력한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건의해왔던 완도서 강진 간 고속도로도 이 광역 교통망의 적기 구축에 필요한 SOC 사업을 비롯해 신규 사업들이 47건에 1,254억 원이 반영될 정도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지역 발전에 있어 SOC 분야의 경우 완도서 강진 고속도로 기본계획 수립비로 37억이 반영됐고요. 목포역 철도 시설 재배치 설계비로 40억 원, 또 광주 송정서 목포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2,692억 원도 반영이 돼서 수건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됐습니다. 이 밖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로 순천과 진도에 각각 30억 원과 여수 국도항 건설 설계비로 24억,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비로 402억 원도 반영이 됐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 최소 3천억 이상 더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변이 엠폭스 발생과 관련해서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감시와 신고 체계를 강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변종 엠폭스가 확산되면서 전남도가 해외 유입을 통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비상 차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51명의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올해는 8월 현재 10명으로 소규모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전남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엠폭스는 발열이나 오한 또 두통 같은 전신 증상과 같은 수포성 병변이 주로 나타나는데 감염이 우려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전남도는 환자를 최초로 접한 의료기관에서 엠폭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해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유례없는 폭염으로 노인 돌봄 종사자의 폭염 취약계층 안전 확인 수당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소식이에요. 예, 맞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거나 또 안부를 살피고 가사 지원의 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도가 이들 종사자들이 폭염 또 한파시 업무량 급증으로 정부의 특별 수당을 적극 건의했는데 폭염과 한파시 1인당 10만 원씩 두 차례 지급하는데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들은 고독사 사망자 발견에 따른 트라우마를 겪어 정서적 지원 차원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요. 또 심리치료비와 심리상담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수행기간 46개소에 위탁해서 생활지원사 3,400여 명이 도내 6만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의 2024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 개발 지원 사업 공모에서 여수시가 선정돼서요. 신안군에 이어서 지역 내 공공주도 해상 풍력 단지 개발이 확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여수시는 해상 풍력의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음에도 사업자 공모 방식을 도입해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습니다. 사업은 2026년까지 80억을 들여서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3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해상 풍력 단지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에 앞서 신안군도 2021년 공공주도 해상 풍력 단지 개발 지원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용역을 거쳐 8.2기가와트 조성을 추진 중이고요. 고흥군도 미래 먹거리인 해상 풍력 개발을 위해 공공주도 해상 풍력 지원 사업 공모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여수 국가선단과 광양제철 같은 탄소 배출이 많은 동부권이 아무래도 청정 에너지 공급으로 탄소 배출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1,100톤의 해외 수출을 목표로 마케팅과 판촉 지원에 나섭니다. 예, 올해 햅쌀 수확을 지금 앞두고 쌀값 하락세가 계속돼 걱정입니다. 그래서 전남도가 해외 한인 마트를 중심으로 쌀 소비 촉진과 수출 확대로 국내 쌀값 폭락이기 위해 한류를 찾겠다 이런 방안을 세웠습니다. 먼저 전남의 소재하고 전남산 쌀을 수출하는 생산자와 전남 해외 상설 판매장의 현지 운영사인 수입업체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쌀 수출 생산자에게는 수출용 포장지와 팔레트 등 기자재 비용으로 수출 물량에 대해 1kg당 100원을 정액 지원하고요. 해외 상설 판매장에서 전남 쌀을 수입할 경우는 쌀 1개 컨테이너 기준으로 최대 2천만 원의 판촉 지원금을 지급을 합니다. 신청은 올 말까지 전남도 수출 정보망에 하면 되고요.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해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에도 전남도가 해외 상설 판매장을 통해 긴급 쌀 수출 지원을 통해 미국과 독일, 호주 등 이 5개국에 141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이에요. 전남 도내 올 들어 7월 말 현재요.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4억 6,7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9%가 늘었어요. 네, 그렇죠. 역대 최대 규모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중 부문별로 보면 수산물이 2억 15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34.6% 늘었고요. 농축산물은 1억 7,685만 달러로 18.2%가 늘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띈 게 기음의 경우는 2억 2,715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6.8% 뛰었고요. 미역은 1,521만 달러로 28% 정도, 쌀이 2,857만 달러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8,078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41.4%나 증가했고요. 러시아가 2,861만 달러, 일본이 1억 2,127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도의 수출 성과는 고물가와 고금리, 또 해상 운송비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 기업의 선적 대응이 주요했다. 이런 분석이 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